네, 지금 시간 이제 밤 1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역구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온 것이 꽤 많습니다. 전문가들과 이번 총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에 쓴소리를 던지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현 의원, 그리고 정치 선거 전문가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새로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세현 의원님. 네, 이 참 통합당에서 공천 작업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기까지 이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 뭐 예상하셨습니까? 공천 과정의 초기만 해도 저희가 꽤 많은 관심과 또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만 중반 이후로 가면서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초반에 그런 기대가 좀 꺾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전이 거듭되면서 막말의 그 연속적인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수도권 표심에서 좋지 않으리라는 예상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판 막말이 좀 영향을 미쳤다, 김시현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조진만 교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전해드렸지만 현재 이 시각 상황으로 따지면 175석까지 지금 범여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선거 결과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당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총선이 대부분 유권자들이 굉장히 견제 균형 심리가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승리한 경우가 2004년, 2012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어도 과반수를 간신히 넘길 정도로 줬지 이렇게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이 21대 총선이 갖는 굉장한 정치적인 의미,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또 양 진영들이 강하게 대결하는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네, 또 야당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잖아요. 이번에 또 보면 오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것이 여당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까요? 저는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아가지고요.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기존에 사전 투표를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러면은 젊은 유권자들이라든지 그런 제도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하고 오늘 사실 당일 투표가 여전히 높아가지고 영남 지역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는 상당히 이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여전히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표심으로 보면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현재 있는 좀 국가 위기 상황이면 국가 지도자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좀 뭉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작용을 했고 특히 중도라든지 지지 성향이 없는 정치적인 지지 성향이 약한 그런 유권자분들이 다소 쏠림이 있지 않았나 여당 쪽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님 지금 사실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그래도 미래통합당 양당 구도가 더 확실해졌고 사실 제3정당들이 거의 지금 몰락하는 지금 상황을 이번에 결과를 얻게 됐거든요. 투표율 이게 높은 거랑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원래 이제 투표율이 저희가 이제 65%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조금 이제 보수 야당 쪽에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전망들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영남 쪽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런 전망들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영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원래 부산이나 이런 데서 사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름대로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 사실 뭐 시도지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석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이제 한 데는 그만큼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 야권 표심 이상 작용했다는 걸 보여지는데 문제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지금 뭐 압도적으로 사실은 지금 여당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이게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와 오늘 당일 투표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 사전 투표가 높았던 건 민주당한테 유리했다. 뭐 그렇게 아직 뭐 정확한 이제 그걸 통계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게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실제로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주소지가 자기 거주지가 아닌 사람들이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젊은 층들이 많이 하는데
그 표심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 네. 그다음에 오늘 본투표 같은 경우는 물론 여당에 대한 유리한 것도 있었지만 그나마 이제 균형을 유지했던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왜냐하면 사실은 영남권의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본투표에서는 영남이 그나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그 결과를 비춰보면 결국은 사전 투표에서 젊은 층들이 상당히 여당한테 표를 줬다. 아마 그건 아마 선거 막판에 물론 코로나19라는 전체의 상황도 있겠지만 네.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내에서의 어떤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도권 민심에 상당히 좌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18대 총선 생각해 보시면 그때 김용민 파동 등등으로 네. 해 수도권에 많은 영향을 줬던 네.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수도권은 그런 어떤 중도 심리가 많이 좌우한다. 말이 볼 수가 있을 영향을 것 미쳤을 같습니다. 거다. 막말 말씀해 주셨는데 김세현 의원님은 이번 총선 당락을 가른 최대 변수 딱 한 가지만 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의 이 보수대 통합 이후의 네. 행보가 좀 더 유연하고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 행하던 그런 이 언행들이 다소 지속되는 면이 큰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역효과를 언행이다. 불러일으켰던 네.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선거 막판에 이미 여권에서 180석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래서 견제 심리가 발동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해석도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근접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코로나, 예. 네. 왜냐하면은 중간평가라는 부분이 초창기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만 해도 잘 이렇게 연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견제 심리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중간평가를 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유권자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거죠. 네. 비교적 잘 수습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금 여당의 어떤 지지를 이끌지 않았나. 그리고 중간평가가 되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오히려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심판론이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정부 심판의 부분들이 좀 약해졌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전의 국정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네.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의 논란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조금 묻혀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전 변호사님,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잖아요. 대구의 코로나19 관련한 표심은 좀 어떻게 나온 것 같습니까?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 미래통합당 보수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의 지지세가 워낙 강한 곳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사실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을 선전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반대,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피해가 가장 극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해서 코로나가 좀 잘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네. 대구의 민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아마 대구는 코로나 사태랑 상관없이 아마 미래통합당에게 승리를 좀 가져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수성갑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70%가 넘게 나왔잖아요. 수성갑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대구에서 가장 이제 뭐 정치 1번지라고 부르는 곳이 이제 수성 아니겠어요? 근데 네. 수성갑의 후보들을 보시면 일단 여당에서 김부겸 전 장관이 나왔습니다. 네. 김부겸 전 장관은 본인이 이제 대권 도전 얘기를 했어요. 대선 후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대하는 어떤 이번에 당선됐던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당선되면 내가 대구 최다선 5선이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나름대로 양쪽에 거물들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관심이 높았다. 네, 이현종 의원님 이제 앞으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부터 이제 양당 모두 뭔가 이제 변화가 있을 텐데 지금 미래통합당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일단 미래통합당 뭐 지금 이제 움직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미래통합당 그러면?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이제 당 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차기 전당대회까지는 일단 비상대책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일단 본인이 임무가 여기까지다라고 했고 또 선거를 이제 지휘를 했는데 네. 결과가 이제 이정 나왔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복귀를 할지 네.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이제 비대위원장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당의 그동안 대선 주자급이라는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라든지 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도의 공백 사태 네.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 지역에서는 물론 이제 선전을 했지만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좀 무게감 있는 중진이 어떤 이게 당선되지 않음으로 해서 네.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대안을 찾기가 그렇죠. 쉽지 않다.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많은 이제 그동안 바른당 출신들이 들어왔지만 사실 이번에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걸 과연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좀 내부적인 상당한 좀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미래통합당이 이 선거의 어떤 패배, 왜냐하면 이게 3연속, 4연속 패배거든요. 네. 총선,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번 또 총선입니다. 이 4연속 패배라는 게 정말 이게 카운트 펀치를 맞은 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실제로 정상을 회복하기에는 저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잘 아시니까 김세현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김종인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비대위원장을 갈 수 있는 분위기일까요? 어떻습니까? 누군가 수습은 해야죠. 네, 오늘 더 이상 당무를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 9시 어떤 기자회견 내용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수습을 하려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이 당분간 좀 더 그 역할을 맡아주시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지도체제가 형성될 때까지는 그 역할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중진 의원들이 다 성적이 안 좋은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복당이 되더라도 이 총선 과정에서 영구 복당 불허라는 그런 방침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던 만큼 좀 당장 복귀를 하기에는 좀 여의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뭐 여러모로 결과가 반갑겠죠.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번에 지면 이제 조기 레임덕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왔는데 한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번 21대 총선에 있어서 아마 여당의 가장 큰 그 성취라고 할까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향후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레임덕이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조기 대선을 하다 보니까 인수위도 없이 그 정부가 출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졌는데 그걸 실현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세 번의 지금 전국 선거에서 연달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임기 초반과는 다른 좀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고 또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분들이나 당에서도 여당 입장에서도 아니면 지지자 입장에서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이 지금 청와대 인사들 지금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뭐 최강욱 후보나 윤건영 후보, 뭐 윤영찬 후보, 고민정 후보들 이런 후보들은 확실한 문재인 키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원으로 들어가면은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거의 뭐 유력시 되는 이낙연 위원장과 잘 결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물론 이낙연 후보가 이제 당선이 거의 확실됩니다만은 문제는 이낙연 후보가 이제 아무래도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좀 지역적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지사라든지 아마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알리려고 할 겁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이렇게 승리하는 거는 조기 대선 경쟁을 가열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해찬 대표도 본인이 이제 대표직을 이제 내려놓는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이제 차기 대표를 두고서 지금 뭐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등등 해서 차기 대표를 두고 이제 경쟁이 치열할 테고 이해찬 대표 후임이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또 차기 대선 주자들이 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청와대 출신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 집권 후반기 이걸 준비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제 대선 주자들은 뭔가 존재감을 지금부터 사실 알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도 보면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뭐 적극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달이 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의원들을 좀 뭔가 자기 의원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제일 이제 처음 문제는 아마 이제 개헌 문제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날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의석 자체가 180석, 70석 가까워지면 상당히 개헌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집권한 다음에 어떤 뚜렷한 지금 어떤 성과, 뭐 적폐청산 뭐 하지만 사실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꿈꿔왔던 개헌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또 검찰과의 갈등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공수처 계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 네. 근데 당장 또 이제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경제 문제와 관련된 이제 이런 가능성들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그걸 두고서 청와대 출신과 그다음에 당에 원래 있던 586 출신 네. 이 부분 간의 어떤 좀 여러 가지 세력 다툼 네. 이것도 사실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죠. 또 너무 잘 되면 또 원래 이게 또 집안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김태현 변호사 사실은 지금 이제 조 교수님도 뭔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게 더 힘을 얻게 됐다 했을 때 언뜻 떠오르는 건 바로 7월에 이제 출범하기로 되어 있는 공수처입니다. 예. 네, 더 힘을 받겠죠. 힘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어쨌든 좀 여당이 좀 압승을 한 상태고 야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 합친 이제 범야권, 범미래당이 아마 과반을 만약에 차지했다고 하면 네. 뭐 공수처를 조금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들이 있었을 거예요. 통합당 1호 공약이었죠. 그렇죠. 사실. 네. 예. 그런데 지금 여당이 지금 압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저 현재까지 의석 분포수대로 보시면 지금 1위 기준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 거기다가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거의 180석이 육박하거든요. 180이라는 숫자는 우리 전국에서 국회 선진을 한번 무력화시키고 바로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네. 아니, 넘으면요. 네, 180이라는 넘으면. 숫자가.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던 뭐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발 개혁 정책이라는 것들, 네. 그거를 아마 더 가속화시킬 거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냥 결국 이제 7월에 이제 추진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 이 여야 이 이제 보면은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구성함에 있어서도 지금 범여권이 워낙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여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가 설립이 되고 꾸려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연결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얼마 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한번 했냐면 180석 얘기 나왔을 때 네. 180석 넘으면 검찰청법 바꿔가지고 윤석열 총장 날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총장은 임기제가 있어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자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총장 임기 2년 보장 규정을 없애면 예전처럼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이게 이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에요. 네. 근데 아까 제가 180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80석이 거의 육박합니다. 법 네, 여건이. 네. 그러면 뭐 좀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국회 성질화법 무력화시키고 검찰청법 개정해서 총장 속된 말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다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좀 무리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하태경 의원의 얘기대로 그게 저는 발동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하지만 공수처가 7월에 빨리 출범하게 되면 그러면 검찰이 이번 총선 이후에 수사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사건 그다음에 신라젠, 라임 이 네. 세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동력은 아무래도 이 전국의 구성을 봤을 때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기는 하죠. 네, 이 검찰개혁하고 공수처 하니까 가장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던 게 열린민주당이잖아요. 열린민주당은 왜 이렇게 성적표가 좋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일단은 여당에서 네. 거리두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예. 조국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이 21대 총선 국면에서는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나중에 되면은 적당한 절차를 걸쳐서 이제 이 입당이라든지 합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차별화 전략을 하는 게 좀 더 네. 득표를 하는데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수현은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과 이 경쟁 상황이었는데 열린민주당은 생각보다 적은 표를 얻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또 많은 득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뭐 상대 정당이 일단 몸담고 있으셨지만 어떻습니까? 공인 위성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이 몰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인증은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토를 당했던 열린민주당 경우는 예상보다는 적은 의석을 획득했습니다만 네.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적어도 범여권의 의석수를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과정상의 문제 어떻게 되었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뭐 계획이 있었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더 확장성을 갖추는데 즉 이 조국
비호당이라는 이 비판도 받았지만 열린민주당이 이제 그런 아주 강경한 포지션을 바깥쪽으로 빼냄으로써 좀 더 결과적으로 외연을 넓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님, 지금 네. 이제 열린민주당이 저조한 성적을 얻어내면서 사실 열린민주당이 높은 득표를 하면 이 조국 전 장관을 다시 뭐 대선 주자든 어떻게든 불러낼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이 등판하기에는 조금 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해석도 나올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강성 친문 세력의 한계를 좀 보여준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초동 집회와 이걸 통해서 어떤 강성 친문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여론조사와는 달리 결국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어떤 민주당의 대의. 거기에 네. 일단 지지자들이 많은 이제 동의를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열린민주당은 나름대로 처음에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들이 이제 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결국 이제 열린민주당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시도 자체는 일단 실패를 한 걸로 보여지고 결국은 이제 아마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수호해야 된다. 네. 보호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집권 후반기까지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갈 수가 있다. 네. 그런 어떤 대의들이 실제 설득이 통했고 그것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어떤 지지로 온 게 아닌가. 그럼 결국 뭐 우리가 했던 식으로 열린민주당의 어떤 강한 어떤 이런 입김 이런 것은 사실상 좀 당내에서는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하나만요. 저 4번 자신 열린민주당 4번 후보가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네. 여론조사 따르면 당연히 이제 당선될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당선권으로 못 오고 있네요. 참 네. 국회의원 하기가 힘드네요. 그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보면. 그렇죠. 사실 뭐 황희석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8번을 했는데 네.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조국 윤석열 총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네. 또 주진영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6번이었지 않습니까? 손혜원 최고위원이 굉장히 좀 지지해달라고 읍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4번까지인가 아닌가 지금 아직까지 결정 안 됐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3번까지 지금 최강호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3번 후보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번에 어떤 열린민주당의 어떤 이런 도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정의당은 이 바뀐 이 비례대표 제도에 가장 먼저 기대를 했던 정당인데, 그렇죠. 네, 결과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거를 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 저거 노리고 사실 살을 걸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글쎄 모르겠어요. 지난 10월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과연 정의당이 조국 전 장관을 약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정의당이라는 정의를 당명으로 내선 정의당의 행동에 맞는 것이나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도 당시에 이제 당을 이탈을 했고요. 그러면서까지도 저 조국 전 장관과 여당 손을 들어줬던 건 모두 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네. 결국 그게 통과됐어요. 또 뭐 예상대로 정의당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 작년에 10월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의당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의당이 지금 문제인 게 단순히 비례대표로 의석을 많이 못 잡지, 지금 5석에서 6석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오네요. 네. 지금 지역구 상황이 괴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네. 심상정 전 대표, 이정미 현 대표 다 지금 당선이 쉽지가 않아요. 여영복 네.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원내 교섭단체를 꿈꿨는데 예. 5석 지금 예상되고 있네요. 아, 원내 교섭단체는 고사하고 지금 저 5석이 들어가면 속된 말로 저 5명 중에서는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원내 전략을 이끌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래도 정의당은 이제까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란 이 전국적인 스타들이 이끌어왔던 당인데 의석수 네. 많지 않더라도 네. 지금 정의당은 그것마저도 어렵게 된 거죠. 네. 참 정치학자로서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양당 구도가 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3의 정당이 네. 거의 지금 아주 저조하게 됐습니다. 소수 정당의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한국 정치가 민주화 이후에 네. 계속 이제 선거제도도 비례성을 높이고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약간 합의제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진짜 유례를 찾기 힘든 뭐 몇 개 국가가 있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선거제도입니다. 복잡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비례성은 높인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확실한 그 전략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1인 2표 병립제 하에서만 해도 기존 선거제도 하에서도 1등만 뽑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 거대 정당 후보한테 네. 찍고요. 그다음에
이 정당 투표는 비례적으로 그랬죠. 의석이 배분되니까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렇게 군소정당들을 좀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략 많을 때는 한 25% 가까이 나왔거든요. 네. 그 비율이요.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뭐 호남 홀대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정당 투표에서 2등이나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오히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꿈꾸면서 이 선거법 개정을 그렇게 통과시키는데 일조를 한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자릿수 의석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비례성이 높고 좋아질 것 같고 군소정당들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것 같다라는 선거제도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양대 정당 진영 구도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순이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님 사실 이제 이번에 호남만 보더라도 민생당이 이제 다 사실 몰락할 정도로 다 이제 떨어졌는데 박지원 의원, 뭐 정동영 의원 한때 이 시대를 풍미했던 의원들이 이제 다 많이들 낙선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역으로는 오히려 뭐 지역주의가 더 강화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한 양당의 구심력이 워낙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중력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제3당, 4당이 지난 20대 국회 때 일시적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만 네. 다시 원상복구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 다원성이 더 이 의회 안으로 체계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형태에 대한 개헌이 선행되지 않고는 아마 일시적인 다당 체제가 구현되는 것 같으면서도 금방 다시 이렇게 회귀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뭐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제 총선 끝나면 다음 관심은 대선입니다. 뭐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이제 뭐 가장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사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있고요. 그렇죠. 여권에는 지금 뭐 후보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총선 결과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번에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본인의 선거를 놔두고 전국 유세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네. 그 이유가 결국은 본인은 아마 이제 대선 준비를 한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사실 당내에 이낙연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 결국 거기에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또 많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아마 이낙연 의원, 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이 의원들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조직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이 승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대선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또 할 것이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친문 세력이 그러면 앞으로 그럼 이 대선 구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조기에 이낙연 대세론을 띄워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 체제로 가서 뭔가 끝까지 어떤 여러 가지를 어떤 도모할 것인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구도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번 선거에서 극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권자 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영남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만약 자칫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만약에 이겼다고 해서 독주를 해버리면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장 힘을 센 사람이 힘을 잘 써야 되는데 무리하게 쓰다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당내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친문 세력들이 중심적으로 이거를 판을 만들 것이냐. 저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양정철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번 선거 전략을 짜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중심 세력들이 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대선 그림까지 그릴 그렇죠.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왔던 게 이제 성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중심 세력들이 이번에 출마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결국은 앞으로 대선을 위해서 결국은 뛰어야 되는데 아마 이근영 위원장 그다음에 뭐 등등이 결국은 이미 대선판을 위해서 아마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준비를 조기에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야권은 김태현 변호사님 야권에는 어떤 사람이 앞으로 있을까요? 야권 참 네. 암울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2004년 이제 열린우리당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이제 단독 과반을 했습니다. 지금 의석 분포는 그때랑 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수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당시에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라는 잠룡들이 있었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산들을 가지고 있었고, 대선까지 2,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야당이 전승을 하면서 힘을 키워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대선을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음 대선 때까지 지금 예상된 재보궐 선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죠? 지방선거도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야권에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같은 이 잠룡들이 눈에 보이느냐? 이번에 괴멸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리더십을 좀 새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나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어쨌든 그나마 그러니까 다행. 그렇죠. 대한민국 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누가 말해도 PK 부산입니다. 네. 예전에 보면 부산에서 승리한 쪽이 항상 그 표차만큼 대선 이겨왔거든요. 지난 대선에서야 뭐 워낙 원사이드한 게임이었고 보수 정당이 두 번 졌던 이회창 후보가 두 번 졌던 그 대선에서도 PK 쪽이 무너지면서 결국 전국적인 대선을 내줬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PK죠. 부산에 지금 미래통합당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다진 장점은 있으나 문제는 수도권의 괴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전초가 이번 7월에 있은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네. 새 리더십을 짜야 될 거예요. 아마 세대 교체를 통해서 당의 리더십, 당의 잠룡들의 어떤 후보군들을 한 세대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세대들을 가지고 과연 다음 대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 네. 굉장히 저는 암울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래통합당 이번이 마지막 기회고 뭐 황교안 대표가 아까 물러가면서 뭐 시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대선까지 딱 2년입니다. 이 2년 동안 세대 교체 이룩하지 못하면 보수 정당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 총선 결과에 대해서 조금 멀리 대선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0초 후에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12시 45분인데요. 당선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초접전을 벌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도봉을 개표 52.2% 진행됐고요. 통합당 김선동 후보, 민주당 오기영 후보 표차 800여 표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 남구 을입니다. 민주당의 박재호 후보와 통합당의 이현주 후보 엎치락뒤치락 했는데요. 현재 표차에는 843표고요. 접전 상황입니다. 부산 북부 강서갑 개표 70.6%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통합당 박민식 후보 표차 370여 표차 초접전입니다. 네, 개표가 아직 41.6% 진행된 대구 수성을입니다.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와 통합당의 이인선 후보도 700여 표 차이로 현재 접전입니다. 인천 남동갑 개표가 55.1%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맹성규 후보, 통합당 유정복 후보 표차 581표 차입니다. 네, 이어서 울산 북구입니다. 통합당 박대동 후보와 민주당 이상원 후보 단 2표 차이 초접전 상황입니다. 경기 평택갑은 어떻게 될까요? 개표 59.3%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홍기원 후보, 통합당 공재광 후보 표차 580여 표 차 나고 있습니다. 네, 경기 고양갑도 참 궁금합니다. 통합당의 이경환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211표 차이로 접전 상황입니다. 개표가 22% 정도 진행됐네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다음 네, 지역으로 계속해서 가볼까요? 접전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입니다. 개표 83.4% 진행됐고요. 민주당 정정수 후보, 통합당 윤갑근 후보 표차 620표 차입니다. 충북 청주 서원입니다. 민주당의 이장석 후보와 통합당의 최현호 후보 0.8%포인트 차이로 현재 접전입니다. 네, 접전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경남 양산을입니다. 개표 88.6%, 민주당 김두관 후보, 통합당 나동현 후보 표차 576표 차입니다. 네, 비례대표 예상 당선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생당 1번 정혜선, 2번 민생당의 이내원 후보까지 당선이 되겠네요. 네, 비례대표 예상 당선인 한국당입니다. 1번 윤주경, 계속해서 한국당의 윤창현 후보도 당선됩니다. 3번 한무경,
4번 후보 이종성 후보도 당선됩니다. 5번 조수진, 네, 6번 조태용 후보도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7번 정경희, 네, 8번의 신원식 후보도 예상 당선인입니다. 9번 조명희, 네, 계속해서 한국당의 10번 박대수 후보입니다. 11번 김예지, 네, 12번의 지성호 후보입니다. 13번 이영, 14번의 최승재 후보입니다. 15번 전주혜, 16번의 정운천 후보입니다. 17번 서정숙, 네, 현재 개표가 43.5% 진행됐습니다. 네, 더시민당입니다. 신현영 후보 1번 당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2번 김경만, 3번 더시민의 권인숙 후보입니다. 네, 지금도 개표는 진행 중이지만 이제 당선자 윤곽은 대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와 미래통합당의 참패는 내일부터 전국의 회오리로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를 4년간 잘 감시하는 것도 국민의 역할이겠죠. 채널A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진짜 선택 2020 개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